안녕하십니까. CS231 렉처 5의 트레이닝 뉴럴 네트워크 파트 1의 발표를 맡은 김준홍입니다. 먼저 웜업에 대해서 할 건데요. 저번 시간까지 이제 수식 기반이 아니라 이제 뭐 애드 게이트나 이제 맥스 게이트나 멀티플라이 게이트에서 어떻게 그레디언트가 전파가 되고, 그리고 하나의 간단한 예제로 시그모이드 자체의 그레디언트가 다음과 같이 되니 이것을 똑같이 게이트에서 백프로파게이션에서 한 결과랑 같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학습하다 보면 이제 한 줄기로 오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백프로파게이션이 될 때 그레디언트가 많이 합쳐지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전부 더해져서 들어온다는 것을 학습을 하였고, 이 더해서 들어온다는 걸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레즈넥 같은 데서 스킵 커넥션에서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결국 플러스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머틀렉 구조에서도 어차피 디멘션이 달라지더라도 1x1 컴보에 스트라이트 2로 익스펜션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결국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합쳐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알렉스넷이고요. 알렉스넷 같은 경우 이때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GPU가 두 대로 이렇게 학습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파라미터가 많이 있는 부분이 결국에 마지막 컨볼루션의 아웃과 그리고 첫 번째 풀리 네트워크의 히드 노드로 가는 구간,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 모델에서는 이제 이런 구조를 많이 쓰지 않죠. 요즘에 나오는 컨볼루션 뉴럴의 구조에서는 이제 뒤에 풀리 네트워크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3x3 컨브를 많이 하고 끝에 결국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할 때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하면 더 좋은 결론이 나온다라는 것이 이제 맥스 풀링을 할 때의 결론보다 비교를 해서 나왔고, 결국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할 때 결국에 저희가 CNN을 한 번에 학습시켜도 클래스에 따라서 어디가 좀 더 액티베이션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사이테이션 된 논문을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간단하게 수식으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치환된 부분도 상세하게 나타나 있으니 한번 따라해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과 같이 히든노드 앞쪽으로도 다시 수식적으로 정리를 해놨고, 결국 델타 룰로 묶이게 되고, 결국 이 저희가 알고 있는 체인 룰이랑 같아지죠.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게이트 네트워크에서의 백프로파게이션은 결국 같은 값이 나오고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컨볼루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fully connected 구조가 있을 거고, 이제 locally connected 구조가 있을 거고, 컨볼루션 자체는 필터가 전부 쉐어를 해서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shared weight local이 되겠죠. 결국에는 small parameter less computation time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제 컨볼루션 뉴럴렉 같은 경우에도 결국 shared weight로 들어오고 add gate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add로 gradient가 오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힌튼 교수님의 자료에서 따온 거고요. 그리고 컨볼루션 뉴럴넷에 대해서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밑에 사이테이션이 되어 있는 논문을 읽어보시면 재밌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렉처 노트로 돌아가서 이제 처음에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게 나오죠. 이제 결국 저희가 하고 싶은 태스크의 데이터가 이 정도가 있을 때 이제 이미지넷 데이터 자체가 뭐 1000개 클래스로 어느 정도의 범용적인 그림들이 굉장히 많은 태스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뭐 네트워크 자체에서 이걸 이미지넷 데이터를 먼저 학습된
웨이트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초기 조건으로 사용하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파인 튜닝을 한다는 거죠. 뭐 GitHub에서 조금만 찾아보면 뭐 카페나 토치나 MX넷이나 텐서플로우나 다크넷 등등에 대해서 좀 유명한 모델들은 이런 웨이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렉처 노트에 있는 예제로는 이제 이미지넷에 있는 트레이닝된 웨이트들이 있을 거니까 만약에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이죠. 만약에 적은 양의 데이터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미디움 사이즈의 데이터가 있을 때 리트레인 이제 조금 뒤에 조금밖에 없다면 이제 뒤쪽을 뜯어내거나 아니면 좀 미디움이 있다면 중간을 뜯어내고 트레이닝을 하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다른 방법들도 있겠죠. 뭐 처음에 웨이트들을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고 그 다음에 파인 튜닝을 할 때 러닝 레이트를 조금씩 올려서 좀 확 변하지 않게끔 한다거나 뭐 되게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할 때 좀 고려점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미지넷 데이터랑 제가 할 태스크가 뭐 어떤 사람이 할 태스크가 굉장히 이질적인 데이터, 즉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넷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을 했는데 뭐 어떤 태스크를 하고 싶은데 그 태스크 자체가 뭐 공정의 웨이퍼에 있는 이미지를 양분량을 분류를 하는 거라면 이건 좀 두 개의 웨이트가 학습되는 게 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트레인 데이터와의 이질성이 좀 심하면 이 이미지넷 데이터로 트랜스퍼 러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스크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서 말하듯이 이제 파인 튜닝할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좀 더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할당된 시간이나 이제 뭐 가동한 하드웨어 등등이 아마 트랜스퍼 러닝의 고려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다들 많이 아시고 이제 지겨우실 수도 있는 뭐 약간의 뉴럴넷 히스토리죠.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부분이죠. 2006년도에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 잘 안 되는데 RBM을 통해서 RBM 스태킹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이제 파인 튜닝을 했더니 좀 학습이 잘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붐이 일어났다고 강의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컨볼루션 뉴럴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볼루션 액티베이션이 하나의 집합이고 그리고 뭐 풀링이 그 다음이 있고 거기서 또 하나의 집합이고 결국 맨 마지막에 풀리 네트워크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 구조로 가는 식인데 결국 잘 아시는 알렉스넷, JF넷, 뭐 구글넷, 뭐 VGC넷, 뭐 레지넷 등등이 있는데 결국 3x3 그러니까 큰 컨볼루션 필터를 쓰는 것보다 결국 3x3 컴브로 쓰고 뭐 3x3 컴브의 효능을 내게 뭐 버틀넷 구조를 이용하는 등등의 결국 3x3 컴브를 많이 이용하고 풀리 커넥티드를 줄이고 결국에 끝에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하는 경우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렉처로 돌아가서 한번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결국에 하나의 레이어에서 이제 결국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더블 트랜스포즈 X 플러스 바이어스 텀이 결국에는 선형 조합이기 때문에 이 선형 조합을 결국 비선형 조합의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넣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액티베이션 펑션 자체가 리니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레이어를 스태킹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저희가 리니어 펑션을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결국에 AX라는 A가 어떤 상수가 되는 리니어 펑션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세 층을 쌓게 돼도 결국 A의 3승의 X가 되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 A 자체가 A 3승을 학습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레이어를 스티킹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액티베이션 펑션 자체는 통상적으로 이제 난리니어 펑션을 사용하게 되죠. 저희가 익숙한 시그모드나 하이퍼볼릭 탄젠트나 렐루, 뭐 리퀴드 렐루 등등을 사용하고 대부분이 아니죠. 전부 비선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액티베이션 펑션 같은 경우엔 텐서플로우에서 대부분이 제공을 하죠. 뭐 렐루나, 뭐 엘루나, 뭐 소프트 사인, 뭐 시그모이드, 하이퍼볼릭 탄젠트 등등을 이미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시그모이드 펑션부터 보죠. 시그모이드 펑션 자체는 이퀘이션은 다음과 같이 생겼고 특징들을 보게 되면 0에서 1 사이죠. 0에서 1 사이기 때문에 not zero centered라는 프로블럼이 나오고, 그러고 결국에 세이프티 존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레디언트가 다 죽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렐루와 비교를 해봤을 때 렐루 자체는 맥스 펑션 하나를 쓰지만 시그모이드 자체는 여기 익스포넨셜 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계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싼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면 첫 번째 문제로 이제 거론이 된 게 결국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 세이프티 존을 넘어가게 되면 그레디언트 자체가 거의 0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CS231에서의 예제에서도 마이너스 11대의 그레디언트가 뭐 여기가 될 거고 플러스 11대 그레디언트가 거의 0이죠. 0일 때는 굉장히 그레디언트가 전체 중에서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세이프티 존을 넘어가게 되면 그레디언트가 거의 0에 수렴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게 악명 높은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그모드의 문제는 이제 not zero centered라는 건데, 만약에 input 뉴런이 always positive라면 gradient on W 자체가 always or positive or negative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 때문에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제로민 데이터를 원하는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그모이드 펑션의 세 번째의 문제점은 이제 exponential 텀이 들어간다는 거죠. exponential 텀 자체가 이제 계산을 할 때 굉장히 비싼 과정이기 때문에 forward pass 때도 마찬가지고 backpropagation 때도 계산이 더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난 activation 펑션은 이제 hyperbolic tangent 펑션입니다. 결국 시그모이드 펑션에서 두 번째만 해결이 됐죠. 이제 not zero centered가 아니라는 점만 해결을 했지만, 이제 첫 번째로 결국 세이프 존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레디언트가 죽는 거랑 아직도 여전히 익스포넨셜을 쓰기 때문에 계산 시간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나타날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루 펑션입니다. 앞에서 얘기해 드린 것과 같이 익스포넨셜 텀이 없고 맥스 펑션 하나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계산 효율성이 좋습니다. 저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볼릭 탄젠트보다 뭐 6배 더 빠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경우에서 마이너스 10이면 그레디언트는 0입니다. 그리고 10이면 그레디언트는 1이죠. 그러면 0일 때 그레디언트가 뭐냐라고 물을 수가 있는데, 원래는 좌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레디언트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실제 연산에서는 플러트 단위로 연산이 일어나고 0.00000 즉 소수점 단위가 전부 0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실생활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CS231에서 얘기를 했던 점은 사람들이 이제 그레디언트 자체가 0으로 마이너스 텀이 가는 게 초반에 좀 부담스러우니까 처음에 아주 작은 양의 값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키 렐루입니다. 리키 렐루 같은 경우에 렐루나 다른 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값을 준 것이죠. 컨스턴트의 값을 줘서 네거티브 텀에 대해서 전부 죽지 않게끔, 그리고 그레디언트도 유지가 되게끔 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제 피렐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알파 텀 자체를 백프로파게이션의 파라미터로 넣은 것이죠. 다음과 같이 실험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궁금하신 분은 밑에 사이테이션 된 논문을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설명드린 액티베이션 펑션은 이제 엘로입니다. 엘로 자체는 이 부분이 바뀐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으나 이제 컴퓨테이션 타임에서 다시
익스포넨셜 텀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 효율성 면에서 안 좋다는 것을 저희가 앞서 이때까지 배운 걸 통해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웨이트 자체를 전부 0으로 놓거나 아니면 어떤 상수로 전부 동일하게 놓는다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프로파게이션이 될 때 변화하는 양이 전부 다 같기 때문이죠. 그러면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이제 영향력을 알기 위해 한 실험을 이제 CS231에서는 하였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10개의 히든 레이어가 있고 500개의 각각 레이어 안에는 500개의 히든 노드가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는 부분인데 뒤에서 나타난 시각화가 나타내는 것은 각 레이어에서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나온 활성화 값이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갖는가에 대해서 실험을 하였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이런 문제점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했을 때 그 과정이 극복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경우의 수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것은 이제 스탠다드 노멀 분포에서 앞에 0.01을 곱한 경우죠. 이 경우에 대해서 이제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으로 나온 결과를 보시면 대부분이 0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노드들이 개수가 많은 500개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0이 있기 때문에 이 각각 노드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다양성을 잃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어떤 값이 있어서 그레디언트가 이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결국 그레디언트가 가는 것 자체가 결국 웨이트를 곱해져서 가기 때문에 이 웨이트 자체가 굉장히 타이니한 밸류로 되게 되면 결국 이까지 가게 됐을 때 그레디언트가 굉장히 작은 숫자로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니셜라이제이션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경우로 발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웨이트 자체를 앞에 좀 상대적으로 큰 수인 2를 곱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웨이트들이 대부분이 양쪽으로 거의 치우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저희가 앞에서 뭐 시그모이드나 아니면 하이퍼볼릭 탄젠트에서 세이프 존을 지나가면 거의 그레디언트가 0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바로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 되죠. 그럼 이때까지의 결과로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노드 관점으로 봤을 때 웨이트가 들어오는 개수랑 나가는 개수가 다른데 그러면 그 각각의 노드의 각각 개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똑같이 스탠다드 노멀 분포의 똑같은 상황에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가정 안에서 자베이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 자베이르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루트 n분의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가 맞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였고 결과를 보시면 이제 나오는 아웃풋들의 결과가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가 안 생기게끔 좀 더 넓게 퍼지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논문을 보면 이제 헤이니셜라이제이션 결국 변한 부분이 이 뒤쪽 텀 하나인데 자베이르 이니셜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 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1이 아니라 루트 n분의 2만큼 오히려 이제 넓게 퍼지게끔 직감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실험 결과를 한번 보시면 이제 자베이르 이니셜라이제이션보다 헤이니셜라이제이션이 적은 이터레이션, 적은 에폭
으로 빨리 컨버지가 되고 이제 30개의 레이어에서는 오히려 그 자비드 이니셜라이제이션 학습이 안 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공부를 할 때 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fully connected neural net에서의 노드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만약에 convolution neural net에서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이거를 또 같은 생각으로 올리신 분이 있고 답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결국에 컨볼루션 필터 같은 경우에 4차원의 텐서가 되겠죠. 뭐 width랑 height, 그리고 필터 인과 필터 아웃 되는 두 개가 있을 텐데, 결국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 컨볼루션 필터의 이제 width랑 height 그리고 인텐서, 그러니까 앞쪽 두께를 곱한 세 개의 값에 대해서가 답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CNN에서 거의 그냥 디폴트로 쓰는 알고리즘이죠. 논문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 나오는 게 결국 인터벌 코베리언스 시프트고, 결국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계속 저희가 배치 단위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계속 분포가 변하게 됩니다. 심지어 1번 레이어에서 적은 값으로 변하게 되어서 뒤쪽에서는 굉장히 큰 값이 변해야 된다면 이 시프팅 값이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보정하자는 거죠. 배치놈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인풋이 들어오면 인풋의 배치 단위의 민을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배치 단위의 베리언스를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0을 방지하기 위한 코렉션 밸류고요. 결국에 노멀라이즈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스케일 파라미터와 그리고 시프팅 파라미터 감마와 베타를 학습하게 됩니다. 배치놈을 논문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배치놈이 없을 때보다 컨버지가 더 빨리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높은 러닝 레이트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대한 디펜던스도 좀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귤라이제이션 기능도 하고 드랍아웃의 필요성도 준다고 얘기를 하네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레디언트 플로우가 더 잘 된다는 거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좋은 예제가 있어서 이제 아래 사이트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고 처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할 때 그러면 이니셜라이제이션 값으로 감마랑 베타를 뭘 넣어야 되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베타 0에다가 감마 1을 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저희가 프로파게이션을 하는 값에 대해서 어떠한 이펙트도 주지 않은 거죠. 감마 1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크기를 변화시킨 것도 아니고, 베타 0을 줬다는 것 자체가 어디로 시프팅 시켰다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게이트 네트워크를 보시게 되면 원래 있던 x가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민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x 마이너스 뮤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모 자체에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에서 발생을 하죠. 결국에 여기까지가 앞에 이퀘이션에서 구하는 과정이고, 거기에 이제 감마를 곱하게 되죠. 그러고 플러스 베타를 더하게 되는 되게 직관적인 걸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이제 예제에서는 실제 파이썬 코드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포워드 프로파게이션과 그리고 백워드 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 간단한 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저희가 생각을 할 게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에서 다시 하나하나 차근차근 볼 건데, 애드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레디언트 디스트리뷰터였고, 맥스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라우터였고, 멀티플라이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민분을해서 스위처로 보낸다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한 코드는 다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하나 잘못된 게 있죠. 바로 이 부분이 아마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루트 x 마이너스 엡실론이 아니라 루트 x 플러스 엡실론이 돼야 맞습니다. 코드에서도 보면 플러스 엡실론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부분은 오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드를 보시게 되면 이제 forward propagation으로 다음과 같이 쭉 진행이 되고 그리고 캐시에다가 중간값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쭉 가게 되면 언젠가 로스가 구해지겠죠. 로스가 구해지고 결국 다시 로컬 그레디언트로 쭉 오게 될 텐데 그 로컬 그레디언트 자체에 대해서 이 레이어에 대해서 다시 로컬 그레디언트가 받게 되고 결국 다시 로컬 그레디언트로 끝까지 가게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로컬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백프로파게이션이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볼 겁니다. 이제 여기가 0이고 1, 2, 이제 스텝 3, 4, 5, 그리고 6, 7, 8, 9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것이고 이제 9, 8, 7, 6, 5, 4, 3, 2, 1, 0 순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먼저 스텝 9부터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쪽부터 결국 보게 되는 거죠. 디아우시에라는 이제 로컬 그레디언트가 오게 될 겁니다. 로컬 그레디언트가 오면 이제 add 게이트 자체가 gradient distributor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고 이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치 사이즈만큼의 그 그레디언트가 다 합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 결국 시그마로 더하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은 그대로 그레디언트가 통과가 되게 됩니다. 결국 각 변수에 대해서 베타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되게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스텝 8 부분을 보시면 지금 결국 멀티플라이 게이트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만큼의 로컬 그레디언트가 왔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곱해주게 되죠. 편미분을 통해서 반대 방향으로 곱해주게 된다는 건 직관적이죠. 다음과 같이 로컬 그레디언트가 전파가 되게 되는데 이제 베타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에 대해서 배치 단위로 합해주면 각 변수에 이제 감마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7번 게이트에서 어떻게 로컬 그레디언트가 일어나는지를 보겠습니다. 8번과 마찬가지로 다시 멀티플라이 게이트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로컬 그레디언트가 들어오면 이쪽 부분에 스위처로 곱해지게 되죠. 이렇게 대응이 돼서 곱해지게 되고 근데 밑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탠다드 디베이션을 구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단위가 자체가 이제 배치 단위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배치 단위로 다시 시그마로 서메이션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스텝 6를 보시게 되면 이제 explain에 대해서 게이트가 있는데 explain은 이제 결국 미분함은 다음과 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들어온 로컬 그레디언트 자체를 다음과 같이 로컬 그레디언트를 다시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스텝 5 지점에서는 이 부분이 결국 코렉션 밸류가 엡실론이 들어가는 루트 x 플러스 이 부분이니까 루트 x 플러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다음과 같이 변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로컬 그레디언트가 다음과 같이 들어왔을 때 다시 뒤쪽으로 다음과 같이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스텝 4에서는 이제 스텝 9에서와 이제 반대 개념이 되는 거죠.
이제 다음과 같은 로컬 그레디언트가 들어왔는데 결국 시그마 텀에서 n이 말을 하는 것이 결국 배치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베리어블에서 배치 사이즈가 10이었다면 다음과 같이 원래 배치 사이즈대로 분배를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로컬 그레디언트가 들어왔을 때 다음과 같이 분배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스텝 3를 보시게 되면 이것을 보면서 저자 글을 보면서 재밌었는데요. 저자도 더 이상 설명은 에너지 소모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x의 제곱 자체가 2x로 미분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로컬 그레디언트가 왔을 때 다음과 같이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까지 오셨으면 이제 그레디언트가 dx mu1이랑 dx mu2가 결국 합쳐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레디언트의 전체는 이제 두 개가 합쳐지는 형태가 되죠. 근데 스텝 2의 이 게이트 오브젝트 자체가 이제 x-mu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를 넣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dx mu1 플러스 dx mu2가 그레디언트, 로컬 그레디언트로 가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텀을 받게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텀을 받고 결국에 뮤를 계산하는 과정이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썸을 하게 되는 로컬 그레디언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스텝 1에서는 스텝 4에서 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이제 앞쪽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서메이션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펴주게 되고 로컬 그레디언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왔죠. 결국에 그레디언트 자체가 양쪽에서 두 개가 들어오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총 마지막에 들어가는 로컬 그레디언트는 다음 두 개가 합쳐지는 형태로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인풋이 들어가고 배치놈이 들어가고 액티베이션 펑션이 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간단한 텐서 코드인데요. 첫 번째 사이트에서 이제 가져온 것이고 이때까지 저희가 했던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한 코드들은 굉장히 나이브한 버전입니다. 만약에 더 좋은 방법에 대한 코드나 아니면 설명을 원하시는 밑에 제 사이트를 가시면 좀 더 재밌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배치놈 레이어에 대한 데피니션을 보시면 이제 들어가는 인스턴스 변수들이 이제 while logic 같은 경우가 x가 될 것이고 is tes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치놈 레이어에 이제 각 이터레이션마다 저희가 받게 된 하이퍼 파라미터가 계속 변하게 될 텐데 그런 값들에 대해서 전 이터레이션 걸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방식으로 근데 이걸 또 여러 번 무빙 윈도우 방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메모리 사이즈가 커지고 거기에 대한 약간 좀 비효율적인 면이 생기니까 결국 사용하는 방식은 이제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습하게 될 오프셋과 스케일이 있고 그리고 이터레이션이 있고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학습할 네트워크 자체가 뭐 컨볼루션인지 아니면 그냥 풀리 네트워크인지에 따라서 if문으로 조건을 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맨 마지막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값을 갖고 두 개를 뱉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 테스트 자체가 맨 마지막에 플레이스홀더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무빙 에버리지 값에 대해서 저장을 할 때 리스트 단위로 묶게 되고 제일 마지막에 저는 TF 그룹으로 묶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가
0.9999보다는 정말 제 개인적인 태스크에서는 한 0.9가 더 좋은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거는 각 상황에마다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CS231에서 간단한 처음에 트레이닝을 할 때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거를 어떻게 잡고 그리고 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나타내는데요. 첫 번째 이제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약간의 전처리를 하고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선택을 한다는 거죠. 뭐 히든 레이어가 몇 개고 뭐 컨볼루션을 하게 된다 뭐 레지던트 레이어를 몇 개를 쌓을 것인가에 등등이 있겠죠. 저희가 네트워크에 대해서 선택을 했고 그리고 네트워크를 이제 코드로 짰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스텀 자체는 지금 껐고 그리고 레귤라이제이션 텀도 껐고 그리고 지금 10개의 클래스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이고 그리고 각각 웨이트에 대해서 랜덤 로마 분포를 줬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소프트맥스를 가기 전에 스코어 값이 나올 거고 그 스코어 값에 대해서 이제 소프트맥스를 구한 다음에 저희가 로스인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할 텐데 결국 랜덤하게 줬으니까 각각 10개 클래스의 스코어가 거의 유니폼하게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엔트로피를 구해보면 이 2.30이 맞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로그 10분의 1 자체가 2.30 값이 나오니까 결국 저희가 10개의 클래스에 대한 처음에 네트워크 구조가 큰 이상 없이 구축이 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살짝 줬을 때 생각을 해보면 로스 자체에서 레귤라이제이션 텀 자체가 로스에 더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랜덤 로만 분포로 앞에서 했던 것에 비해서 로스가 좀 올라가겠죠.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라는 겁니다. 레지넷 같은 경우에 어떻게 트레이닝을 했는지 보면 이제 웨이트 디케이를 사용을 하였고 모멘텀도 사용을 하였고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헤이 이니셜라이제이션 사용하였고 드랍아웃을 쓰지 않았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썼고 미니 배치 사이즈 128을 썼고 러닝 레이트 자체를 좀 되게 실험적으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트레이닝을 할 때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자기 태스크에서 얼마만큼 러닝 레이트에서 얼마만큼 로스가 내려간다는 게 감으로 익혀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할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담을 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렴이 됐다는 가정하에서는 굉장히 작은 러닝 레이트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하이퍼 파라미터 러닝 레이트에 따라서 어떻게 학습이 진행이 되고 어떤 경우에 어떤 러닝 레이트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러닝 레이트 굉장히 작게 잡고 10개의 이제 아프 10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봤을 때 이제 10번의 에폭이나 돌았는데도 코스트가 지금 거의 줄지 않고 있죠. 거의 랜덤 개수에 가깝죠. 10 클래스니까 앞에서 봤다시피 10개의 클래스에서 그냥 초기에 이니셜라이제이션만 그러니까 스코어가 유니폼하다는 가정하에서 크로스 엔트로피가 거의 2.30이었으니까요. 근데 변화는 수치가 학습이 되고 있기는 한데 너무 안 되죠. 이 경우에는 저희가 간접적으로 러닝 레이트가 너무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러닝 레이트가 굉장히 클 때죠. 이 경우는 러닝 레이트가 굉장히 클 때는 바로 오버슈팅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되게 직관적으로 로스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지 않으면 러닝 레이트가 너무 작은 게 아닌가. 그리고 로스 자체가 너무 이렇게 이렇게 오버슈팅 해버리는 경우에는 러닝 레이트가 너무 큰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옵티마이즈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로그 스페이스에서 하는 게 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리드 서치에서 등차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옵티마를 못 찾는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서치를 하게 될 때 이제 포인트가 하나가 낮은 지점이 과연 좋냐라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얘만 갑자기 확 낮은데 과연 이게 좋은 건가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SVM을 학습할 때도 이렇게 내가 파라미터 서치를 했는데 끝이 좋은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쪽 뒤를 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이런 추세가 있는 게 아니라 가다가 그냥 하나만 뚝 포인트로 낮아버리면 과연 이게 그 상황에서 딱 맞게 학습이 된 거지 전체적으로 트렌드로 봤을 때 거기가 과연 일반화 성능이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이제 뭐 이게 극단적인 예시기는 하죠. 이렇게 그리드 레이아웃보다 랜덤 레이아웃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지점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 결국 트레이닝을 할 때 뭐 네트워크 아키텍처나 다 저희 맘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러닝 레이트나 DK 스케줄이나 뭐 레귤라이제이션을 하든지 드롭아웃을 하든지 뭐 다른 것을 하든지. 그래서 저희가 보통 텐서보드를 본다고 하면 이 로스 펑션을 계속 보게 되고 이게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확인을 해서 러닝 레이트를 바꾸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율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TLDR을 보면 CS231에서 렐루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 프로세싱으로는 subtract mean을 사용을 하고 자베일 이니셜라이제이션 쓰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무조건 쓰고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옵티마이제이션 로그 스페이스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설명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첨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